5. 중경 임시정부와 광복군. 1. 전시수도 중경으로. 이때는 장사에 적기 공습이 심하고 중국 기관들도 피난하는 중이었다. 3당 간부들이 회의한 결과 광동으로 가서 남녕이나 운남 방면으로 진출하여 해외와 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피난민이 산과 바다같이 많아서 먼 곳은 고사하고 100여 인구와 함께 산적한 짐을 휴대하고 가까운 시골로 옮겨가기도 지극히 곤란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쩔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성정부 장주석을 방문하여 광동으로 이사가는 것을 상의하였다. 그 결과 장주석이 기차 한 칸을 독채로 우리 일행에게 내주어 무료로 쓰게 하고 광동성 주석 오철성 씨에게 친필 소개장을 작성하여 주니 큰 문제는 해결되었다. 대가족 일행보다 하루 먼저 출발하여 광주에 도착하였다. 이전부터 중국 군사 방면에 복무하던 이준식, 최원계 두 사람의 주선으로 동산 100원을 임시정부 청사로 하고 아세아 여관에 대가족 전부를 수용하였다. 나는 안심하고 홍콩으로 출발하였다. 홍콩으로 간 것은 안정근, 안공근 두 사람에게 부탁한 대사건, 즉 그들 형수인 안중근 의사의 부인을 상해에서 모셔내어 외놈 점령구를 빠져나오게 할 목적이었다. 당초 남경에서 대가족을 장사로 옮기기로 하고 공군을 상해에 밀파할 때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기 가족을 남경으로 이주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형수댁 식구를 같이 데려오라 하였으나 성공치 못한 것이 일대 유감이었던 까닭이다. 홍콩서 마침 비밀공장 임무를 띠고 상해로 파송되던 유서와 같이 안군 형제와 회의할 때 나는 강경한 주장으로 안 의사 부인을 적치구역인 상해에서 모셔오자고 하였으나 그들이 난색을 보였다. 나는 양반의 집에서 불이 나면 사당의 신주부터 옮겨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혁명가로 의사 부인을 적치구역에서 구출하는 것 이상으로 긴급한 일은 없다. 곧 꾸짖었으나 사실 그때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 남경에서 대가족을 장사로 옮겨오고자 할 때 이전부터 선도를 영국고자 율량 대부진 고당함에서 중국 도사 이만정에게 의탁하여 수도하던 양기탁 선생에게 여비를 보내고 즉시 남경으로 와서 같이 장사로 출발하자고 하였으나 기약한 날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그냥 떠나 끝내 소식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광주에서 적기 공습이 심하여 대가족과 어머님을 불산으로 이주시키고 모모로에 판공처를 설치하고 사무원들만 근무케 하였다. 광주에서 2개월간 머물렀다. 중국 정부가 전시 수도를 중경으로 정하였으므로 장개석 장군에게 전보를 보내 중경으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오라는 잡신이 왔다. 조성환, 나태섭 두 동지와 같이 철도로 다시 장사에 도착하여 장치중성 주석을 면회하고 중경행의 편의를 요청한즉 쾌히 승낙하고 국도차표 삼매와 귀주성 주석 오정창씨 앞으로 보내는 소개편지를 써주었다. 우리 백범, 조성환, 나태섭은
중경으로 출발하여 10여일 후 귀양에 도착하였다. 여러 해 동안 남중국의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곳만 보아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귀양시에 왕래하는 사람 중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대 다수가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었고 얼굴색도 굶주린 사람처럼 누르스름했다. 귀양의 산천에는 돌이 많고 흙이 적었다. 농가에서 흙을 져다가 암석 위에 깔고 씨를 뿌린 것을 보아도 흙이 지극히 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족보다 특히 묘족의 형색이 극히 궁핍하고 행동이 야만스러워 보였다. 중국말을 모르는 내가 언어로 한족과 묘족을 구별하기는 어려웠으나 묘족 여자는 의복으로 구별하고 묘족 남자는 야만스러운 눈빛으로 구별할 수 있었는데 한족화한 묘족들도 많은 듯 했다. 묘족은 4천여 년 전 삼묘씨의 자손이니 삼묘씨는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기로 자손들이 누천년 역사상에 특출한 인물이 있다는 역사 기록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나는 삼묘씨라는 것이 고대 명칭으로 잔존할 뿐 근대에는 없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묘족도 수십, 수백 종별로 변화하여 호남, 광동, 광서, 운남, 귀주, 사천, 서강 등에 널리 퍼져 있다. 근대에 한족화한 묘족 중 연걸이 있다는데 풍문에 의하면 광서, 백숭이 장군과 운남 주석, 용운 등이 묘족이라 한다. 그러나 묘족의 선조를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풍문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귀양에서 8일을 보내고 중경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간에 광주가 함락되어 대가족의 소식이 극히 궁금하던 차에 일행이 고요, 개평을 거쳐 유주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받고서 적이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중경 가까운 곳으로 이사시키는 것이 큰 문제였다. 중국 중앙정부도 차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군수품을 운반하는데 천량으로도 부족한 형편인데 100량밖에 없으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교통부와 중앙당부에 여러 차례 교섭하여 자동차 6량을 확보하여 식구와 짐을 운반하였고 여비까지 챙겨보냈다. 식구들이 안전하게 거처할 곳을 어디로 하려느냐 묻기에 귀양서 중경 오던 길에 기강이 좋아 보이므로 그곳으로 정하고 청사 조성환 형을 파견하여 가옥과 약간의 기구 등 물건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중경으로 이사한 것을 미주, 하와이에 통지하고 답장을 보기 위해 날마다 우체국에 직접 왕래하였다. 하루는 우체국에 갔더니 인이가 와서 인사하기를 유주서 할머님이 병이 나셨는데 빨리 중경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신이와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따라가 배우니 내가 묵고 있는 적임은 홍빈여관 바로 맞은편이었다. 어머님을 모시고 홍빈여관으로 와서 하룻밤을 지낸 뒤 김홍서 군이 자기 집으로 모시기로 하여 어머님은 남한 아궁보 송가화원으로 가셨다. 어머님의 병은 인후증이니 의사의 말을 듣건대 광서 지방의 풍토병이라 한다. 고령만 아니라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병이 초기이면 다룰 방법이 있으나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고 한다. 어머님께서 오실 줄 알고 노쇠하신 어머님을 모실 성심을 품고 중경으로 온 일가족이 있으니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진동 군과 그 부인 강영파이다. 유진동은 상해에서 동제대학 의과를 졸업하고 고령
폐병 요양원 원장으로 개업하다가 고령이 전쟁 거점이 될 것을 간파하고 의창, 만연을 거쳐서 중경에 도착하였다. 그들 부부는 상해 학생 시절부터 나를 특별히 따르던 동지들이었다. 그들은 어머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나의 형편을 알고 자신들이 어머님 시중을 들겠으니 나는 마음 놓고 독립사업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런 성심을 품고 남한에 도착하였을 때 어머님은 이미 인제의원에서도 손을 놓고 퇴원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던 때였으니 한스럽기 그지없다. 2. 7당 통일회의.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서술하면 내가 중경에 처음 도착하여 추진한 일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중국 당국과 교섭하여 차량을 얻고 이사 비용을 마련하여 유주로 보내는 일이고, 둘째는 미주 하와이의 각 단체의 임시정부와 직원 가족을 중경으로 이주시킨 것을 통지하고 원조를 요청하는 일이고, 셋째는 각 단체의 통일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나는 통일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남한 아궁보 조선의용대와 민족혁명당 본부를 방문하였다. 당시 김 약사는 계림에 있었으나 민족혁명당 간부인 윤기섭, 성준용, 김홍서, 석정, 최석순, 김상덕 등이 나를 맞이하여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내가 통일 문제로 민족주의 단일당 결성을 주장하니 모두 찬성하였다. 그런 까닭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주에 있는 동지와 미주 하와이의 동포들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구하였다. 그런데 미주 하와이에서 회답이 오기를 통일은 찬성하나 김 약사는 공산주의자요, 선생이 공산당과 합작하여 통일하는 날 우리 미국 교포와는 인연이 끊어지는 줄 알고 통일운동을 하시오 라는 것이었다. 나는 약상과 상의한 결과 영명선언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민족운동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유주 국민당 간부들로부터는 좌우간 중경에 가서 토론하여 결정하자는 회답이 왔다. 기강 선발대가 도착하고 뒤이어 100여 식구들도 다들 무사히 중경에 안착하였다. 그러나 유독 어머님만은 병이 점점 중태에 빠져들었다. 당신도 이미 회생치 못할 것을 각오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서 독립이 성공되도록 노력하고 성공하여 귀국할 때 나의 유골과 이니 어미의 유골까지 가지고 돌아가 고향에 묻어라. 어머님은 50여 년 고생하다가 자유 독립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극히 원통하게 돌아가셨다. 대한민국 21년 1939년 4월 26일 송가화원 안에서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셨다. 그곳에서 오리가량 되는 화상산 공동묘지에 석실을 만들어 어머님을 모셨다. 모친은 살아생전에도 대가족 중 최고령인 관계로 존장 대접을 받으시더니 돌아가신 뒤에도 매장지 부근에 현, 정경, 한일례 등 수십 명의 한인 연화자들의 지하 회장인 듯싶다. 어머님은 생전에 모든 일을 손수 처리하셨다. 종전에 우리나라는 노복을 사용하였으나 국가가 병탄된 뒤 경향에서 동포들의 양심 발동으로 내가 일본인의 노예가 되어 어찌 차마 동포를 종으로 사용하랴 하고 자연히 노복제를 물리치고 고용제를 사용하였다. 어머님은 일찍이 노복은 물론이고 80평생 고용 두 글자와도 상관이 없으셨다. 돌아가실 때까지 손수 옷을 꿰매고 밥을 짓고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손으로 당신의 일을 시켜보지 않으신 것도 특이하다고 하겠다. 대가족이 기강에 무사히 도착한 뒤 나는 조항구, 엄항섭 등 국민당 간부들을 불러 모아 통일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견해는 나와 정반대였다. 간부는 물론이고 국민당 전체 당원뿐 아니라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양당도 모두 연합통일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주의가 같지 않은 단체와 단일 조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각 당이 자기 본체를 그대로 두고 연합조직을 만든다면 통일기구 안에서 각기 자기 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터이니 도리어 마찰이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그 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운동을 반대하였으나 사회운동은 독립완성 후 본국에 가서 하고 지금 해외운동은 순전히 민족적으로 국권의 완전 회복에만 전력하자고 극력 주장하니 나는 단일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간부들은 이사장 의견이 그러시다면 속히 기강에 같이 가셔서 우리 국민당 전체 당원들과 두 우당 당원들의 의사가 일치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주에서는 국민당은 물론이고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우당 당원들까지도 연합론이 강합니다. 하는 것이다. 나는 모친 장례식 후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휴양 중이었으나 일이 이렇게 뒤었으므로 기강행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강에 도착한 후 8일간 국민당 간부와 당원회의로 단일적 통일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두 우당 동지들과는 근 1개월 만에 의견의 일치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강에서 7당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은 광복 진선 소속의 원동지역 3당이며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전의동맹, 조선혁명자연맹 등 4개 단체는 민족전선연맹 소속이다. 개회 후 대다수 쟁점이 단일화되는 것을 간파한 해방, 전의 양 동맹은 자기 단체가 해소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퇴장해버렸다. 양 동맹은 공산주의자 단체이므로 민족운동을 위하여 자기 단체를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전부터 주장하던 터이니 크게 놀라거나 괴이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이에 곧장 5당 통일의 순서를 밟아 순전한 민족주의적 신당을 조직하여 각 당 수석 대표들이 8개조의 협정에 친필 서명하고 며칠간의 휴식에 들어갔다. 그런데 민족혁명당 대표 김약산 등이 갑자기 통일문제 재창 이래로 순전히 민족운동을 역설하였으나 민혁당 간부는 물론이고 의용대원들까지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터에 지금 8개조를 고치지 않고 단일 조직을 결성하면 청년들이 전부 도죽게 되니 탈퇴한다. 고 주장하여 결국 통일회의는 파열되었다. 나는 3당 동지들과 미주, 하와이 각 단체를 향하여 사과하고 원동지역 3당 통일회의를 계속 열어 한국독립당이 새로 탄생되었다. 7당, 5당 통일은 실패하였으나 3당 통일이 완성될 때 하와이 애국당과 하와이 단합회가 자기 단체를 취소하고 한국독립당 하와이 지부로 성립되니 실은 3당이 아니라 5당이 통일된 것이다.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은 김구, 집행위원으로는 홍진, 조소왕, 조시원, 이청천, 김학규, 유동열, 안훈, 손병조, 조왕구,
엄항섭, 김붕준, 양묵, 조성환, 박찬익, 차이석, 이복원, 감찰위원장은 이동영, 감찰위원은 이시영, 공진원, 김의한 등이었다. 임시의정원에서는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개선하고 국무회의 주석을 종래와 같이 돌아가며 하던 윤회 주석제를 폐지하고 주석에게 회의 주석 외 대내외의 책임을 지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는 국무회의 주석으로 피임되었고 미국 수도 워싱턴에 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 박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취임케 하였다. 3. 광복군 창설. 내가 중경에 도착한 이후 중국 당국과 교섭한 결과 교통기구가 곤란할 때인데도 자동차 5, 6량을 무료로 빌려주어 대가족과 다수 짐을 수천리 험한 길에서도 무사히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진제위원회에 교섭하여 토교 동간폭포 위쪽에 한 구역을 매입한 후 기와집 3동을 건축하였고 도로변에 2층 기와집 한 동을 매입하여 100여 식구의 머물 곳을 정해주었다. 그 밖에도 우리 독립운동에 관한 원조를 청하였으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므로 중앙당부의 당국자 서은증과 교섭하였다. 중국의 대일항전이 이와 같이 곤란한 때 도리어 원조를 구함이 심히 미안하오. 미국의 만여 명의 동포들이 나를 오라 하고 또한 미국은 부국이며 장차 미일 개전을 준비 중이니 대미 외교도 개시하고 싶소. 여비도 문제없으니 여행권 수송만 청구하오. 선생이 중국에 있으니 중국과 약간의 관계를 맺고 난 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나 역시 그런 뜻에서 여러 해 중국 수도만 따라온 것이나 중국이 5, 6개의 대도시를 상실한 나머지 독자적인 전쟁 수행만으로도 극도로 곤란한 것을 보고 차마 한국 독립을 원조해달라고 요구하기 미안한 까닭이요. 책임지고 선생의 계획서를 상부에 보고할 터이니 한부를 작성하여 보내주시오. 이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광복군, 즉 한국 국군 결성을 허락해 주는 것이 3천만 한족의 총동원적 요소임을 설명하여 장계석 장군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즉시로 김구의 광복군 계획을 흔쾌히 허락한다는 회신이 도착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이청천을 광복군 총사령에 임명하고 미주, 하와이 동포들이 원조한 3, 4만원 등 모든 역량을 다하여 중경, 가릉빈관에서 중국, 서양 인사를 초청하고 우리 한인을 총동원하여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거행하였다. 이어 30여 명의 간부를 선발하여 서안으로 보내 연전에 서안에 먼저 파견하였던 조성환 일행과 합하여 한국 광복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나월환 등의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가 광복군으로 편입되어 광복군 제5지대가 되었고 종래 간부 중 이준식을 제1지대장으로 임명하여 산서성 방면으로 고운기를 제2지대장으로 임명하여 수원성 방면으로 김학규를 제3지대장으로 임명하여 산동성 방면으로 각각 배치하여 직모, 선전, 정보 등 사업을 착수 진행케 하였다. 강남, 강서성, 상료의 중국 제3정구사령부 정치부에 근무 중이던 황해도 회주사람 김문호 군은 일본 유학생으로 큰 뜻을 품고 중국으로 건너와 각지를 유량하다 절강성 동남 금화 방면에서 정탐 혐의로 체포되었다. 신문을 받던 중 마침 중국인으로 일본에서 같이 공부를 하였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 그들과 같이 제3정구 사령부에 복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김구란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먼저 서신으로 그곳 사정을 전달하다 후일 중경으로 와서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상료에 한국광복군 직모처 제3분처를 설치하고 김문호를 주임으로 신정숙을 회계조장으로 이지희를 정보조장으로 한도명을 훈련조장으로 선전조는 주임 김문호를 겸임으로 각각 임명한 후 상료로 파견하였다. 모든 당, 정, 군의 비용은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교포들이 만강의 열성으로 거두어 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대략 분배하여 3부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장개석 부인 송미령 여사의 부녀위로 총회에서 한국광복군에 주는 중국 돈 10만 원을 특별 위로금으로 원조받기도 하였다. 광복군 제3 직모처 신봉빈 여사의 내력이 하도 이상하므로 여기에 기록하고자 한다. 내가 이전에 장사 상하의원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치료하던 때이다. 하루는 병상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방문이 반쯤 열리면서 한 여자가 편지 한 통을 내 방 안에 슬그머니 밀어넣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전담 간호사 당화영이 마침 방 안에 있었으므로 나는 그 편지를 집어달라고 하여 읽어보았다. 정말 영문을 알 수 없는 기묘한 일이었다.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보내온 서신인데 상덕 포로수용소에 포로로 수감되어 있는 봉빈이란 여자가 나에게 해방시켜 주기를 청원한 진정서였다. 자기는 상해에 살다가 4.29 홍구폭탄 사건 후 귀국한 이영근의 처제요 당시 민단사무원으로 체포되어 귀국한 송진표의 아내라 하였다. 언니나 남편에게서 선생님이 언니의 집에 오시면 냉면을 차려 특별히 접대하였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평소 우러러 흠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상업적인 일로 산동 평원에 갔다가 중국 유격대에게 붙잡혀 이곳까지 오는 도중에 장사를 통과하였으나 선생이 계신 곳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상덕까지 끌려왔으니 사지에서 구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100번 생각해 보아도 이 편지가 오게 된 내력을 알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이영근의 처제인 것은 의심할 바 없고 일찍이 본국에서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듯했다. 그러나 죄수의 서신이 어디서 왔는가? 본국에서 내 이름자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터이나 지금 내가 장사 상하의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것을 수백 리 떨어진 상덕 수용소에서 어떻게 알고 편지를 보냈으며 우표도 없고 날짜 소인도 없는 순전히 인편서신인즉 그렇다면 아까 방문 밖에서 그림자만 어른거리고 없어진 여자는 천사였던가. 하여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퇴원 후 항구 장 위원장에게 청구하여 포로 조사의 특권을 얻은 뒤 노태준, 송면수 두 사람을 상덕에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상덕 포로 수용소에는 한인 포로가 30여 명이고 일본인은 수백 명인데 한 방에 같이 섞여 있는 한인과 1인 포로들 사이에서도 한인은 1인의 지휘를 받았다. 운동체조에도 1인이 명령 지도하고 일체 사물에 대해서도 1인의 권리가 더 많았다. 그런데 신봉빈은 극단으로 1인의 지휘와 간섭을 받지 않고 오히려 유창한 일어로 1인에 대해 극렬하게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을 본 중국 관원들은 신봉빈이 인격자임을 알게 되어 비밀신문으로 봉빈이 지닌 베일사상의 유래를 조사하였다. 그런 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운동자 중에 친숙한 사람이 있는가 질문하니 봉빈은 김구를 잘 아노라 하였다.
관원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김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른다. 김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구원을 청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여 줄 신념이 있는가? 김구 선생이 알기만 하면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이다. 조사를 하던 관원은 다름 아닌 장사 사람이었다. 당시는 5월 6일 사변으로 장사 일대에 큰 소동이 일어났으므로 김구가 저격을 당하여 상하의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소식은 모르는 사람이 없던 때였다. 관원은 장사 자기 집에 오는 길에 봉빈의 서신을 휴대하고 상하의원을 찾아서 김구가 어느 방에 있는가를 탐문하였다. 그런 뒤 나의 방문 앞 밖에는 헌병 파출소가 감시하므로 직접 전하지는 못하고 친한 간호원으로 하여금 나의 방 안으로 편지를 던지게 하였다. 편지가 무사히 전달된 것을 본 관원은 급히 그곳을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1호부터 수용소에서는 봉빈을 특대하였다고 한다. 장사가 위급하여 광주로 물러간 뒤 나는 중경으로 가면서 장사까지 기차를 타고 장사에서 다시 자동차를 타고 상덕을 지나갔다. 그러나 시간 관계로 포로 수용소를 찾아보지는 못하고 신봉빈에게 한 통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중경에 와서 구원의 길을 강구하였다. 의용대에서 벌써 포로 해방을 교섭하여 일부 포로와 신봉빈 등은 석방되었고 신봉빈은 여러 차례 내게 오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나는 김약산 군에게 편지를 보내 신봉빈을 계림에서 중경으로 데려다가 직접 만나본 후 기간과 토교 대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하였다가 나중에 상료로 보냈다. 봉빈은 비록 여성이나 총명, 과감하여 전시공작의 효과와 능률이 중국 방면에까지 널리 알려져 칭찬을 받았으며 봉빈 자신도 항상 자기가 경의적인 공헌을 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어 장래가 촉망되는 바이다. 4. 대가족과 대륙에 묻힌 영혼. 비통한 일이다. 대가족 중에 빠진 식구들이 있으니 상해의 오영선, 이의순, 이동휘의 딸, 내외와 그 자녀들이다. 그들 중 오영선 군은 신체 장애로 움직이지 못해 대가족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오영선 군은 연전에 작고하였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상해가 완전히 적에게 함락되어 버렸으니 어떻게 손을 쓸 여지가 없었다. 다음은 이명옥 군의 가족이다. 명옥 군은 본시 금천 사람으로 3.1운동에 참가하여 일본의 정탐꾼을 암살한 뒤 상해로 건너와서 민단 사무원이 되었다. 그러다 그 처자가 상해로 찾아온 뒤 생계를 위해 영국 상인이 운영하는 전차 검표원으로 일을 하였다. 그 후 내가 남경으로 이주한 뒤에도 종종 비밀공작으로 왕래하다가 외구에게 체포되어 본국에 가서 20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명옥군의 부인 이정숙 여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상해 생활을 계속하였다. 내가 남경에 거주할 때 생활비를 보조하다 대가족으로 편입하기를 통지하였다. 이씨 부인은 본국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2달에 한 번씩 왕복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성심으로 인해 차마 상해를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지나다가 장차 호상이 조선의용대에 참가하여 절강성 동부 일대에서 공작하다 어머님과 남동생, 누이들이 그리웠는지 동지 3사람을 대동하고 상해에 잔입하여 활동하였다. 활동 중 간간히 자기 어머님께 비밀이 왕래하다 외구에게 발각되어 이씨 부인이 체포되었다. 아들이 있는 곳을 엄중히 신문하나 발설치 않으므로 당장에 타살당하였고 호상은 동지 3사람과 기차를 타고 도망하다 차 안에서 4사람 모두 체포되었다.
체포되어 국내로 호송되던 중 호상은 배 안에서 작은 누이를 만났다. 누이로부터 어머님과 어린 동생이 외놈에게 살해되고 자기는 국내로 압송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호상은 기절하여 죽었다. 비통하고 슬프도다. 하느님이 진정 무심하신가? 어린 아들, 어린 딸도 외의 마수에 목숨을 잃었단 말인가? 이러고도 인간이란 말인가? 나라를 잃은 이래 외구에게 일가족이 도륙됨이 무릇 몇백, 몇천 집이랴만 기미 3.1운동 이래 상해 운동가들이 당한 것에서는 이명옥 군이 당한 비극을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무릇 우리 동포 자손들에게 한마디를 남기노니 광복 완성 후 이명옥 일가를 위해 충렬문을 수안고향에 세워서永구히 기념하기를 부탁하여 두노라. 처음부터 대가족들과 같이 움직이던 중 장사사변으로 인하여 외구의 사냥개 이운한에게 총을 맞아 순국한 현익철 군은 나이 50세 미만이었다. 그는 사람됨이 간계하고 아는 것이 많았다. 과거 만주에서 정의부 순회로 외구와 공산당, 장장립의 부와 친일 분자들에게 삼면포위된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위하여 격렬히 투쟁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외구에게 체포되어 신의주 감옥에서 중징역을 마친 뒤 만주는 완전히 외구의 천지가 되었으므로 중국 관내 지역으로 들어왔다. 그 후 이청천, 김학규 등 옛 동지들과 조선혁명당을 조직하였고 남경에서 위열단이 주도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였다가 탈퇴하고 광복 진선 국외단체, 원동 지역의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과 미주국민회, 하와이국민회, 애국당, 부인구제회, 단합회, 동지회에 참가하였다. 남경에서 장사로 대가족에 편입하여 부인 방순이와 어린 아들 종화를 데리고 장사에 도착하였다. 그 뒤 고초와 행동을 같이 하는 삼당 통일부터 실현하자는 묵관 현익철의 제의에 응하여 회의를 약속하고 나 역시 연회석에 참가하였다. 그랬는데 불행히도 묵관 한 사람만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 후 광주에서 조성환, 나태섭 두 동지와 같이 중경으로 오던 길에 장사에서 귀향행 자동차를 기다리던 때가 바로 음력 추석이었다. 나는 현묵관의 묘소를 찾아 절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두 동지는 나의 참배를 극력 만류하고 그들만 술과 안주로 참배하였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직 완전 회복되지 못하였고 먼 길을 가는 중 내가 묵관의 묘 앞에 당도하면 애절 통절하여 정신상, 신체상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우려하여 동행을 말렸던 것이다. 결국 장사에서 귀향행 차를 타고 가던 도중 두 동지가 길가 산 중턱에 서 있는 비석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것이 현묵관의 묘입니다. 라 하기에 나는 목례를 보냈을 뿐이다. 군의 불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업에 다대한 지장이 생겼으나 그것을 이제 어찌하리요. 그러나 군은 편히 쉬시라. 그대의 부인, 그대의 아들은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무정한 차는 비석조차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질주해 버렸다. 어머님께서는 중경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대가족을 따라 기강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서고 이동련 선생이 72세 노령으로 작고하여 이곳에 안장하였다. 내가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30여 년 전이다. 을사늑약 경성의 상동 예수교당에서 진사 이석으로 행세할 때 상봉하여 같이 상소운동에 참가하였다.
합병 후 경성 양기탁의 사랑에서 다시 미래하여 장래의 독립운동을 위한 서간도 무관학교 설립에 관한 일체 사무를 선생에게 위임하였다. 그 후 김인현 상해에서 또다시 상봉하여 20여 년 고초도 같이 겪고 사업도 함께 해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냈다. 선생은 재덕이 출중하나 일생을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내세우고 스스로는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이 일생의 미덕이었다. 최후의 한순간까지 선생의 애호를 받은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이었다. 서고 선생이 별세한 뒤 이를 만나면 당장 선생 생각부터 하게 되니 이는 선생만한 고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어찌 나 한 사람뿐이랴. 우리 운동계의 대손실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손일민 동지의 사망이다. 나이 60세에 항상 병을 안고 지내다 끝내 기강에서 한줌 흙이 되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나라를 되찾겠다는 큰 뜻을 품고 만주 방면에서 단연간 활동하였고 북경, 남경, 장사, 광주, 유주로 다니다가 결국 기강까지 와서 대가족에 편입되었다. 그는 자녀가 없고 근 60세 된 미망인이 있을 뿐이었다. 기강에서 대가족이 2해 남짓 지내는 사이에 괴이한 장례도 겪었다. 조소왕의 부모는 다같이 70여 세의 고령이었는데 모친이 별세한 뒤 부친이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다. 정에 못 이긴 죽음인지 세상을 비관한 죽음인지 모르겠지만 보기 드문 일임에는 분명하다. 대가족이 토교로 이사한 후 근 2년이 되는 24년 1942년 2월에 김강류의 모친이 폐병으로 세상을 뜬 뒤 송신남 병조 동지가 나이 65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한국 독립당 중앙집행위원과 임시정부 고문 겸 회계검사원 원장이었다. 그는 일찍이 7인의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직을 버리고 남경 의열단이 주창하는 오당 통일에 동조했을 때 차이석 위원과 단둘이서 정부를 고수한 공로자였다. 그런 그가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문제가 떠오르는 이때 천추의 원한을 품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 토교의 한줌 흙으로 남은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영웅들에게 눈물로 옷깃을 적시게 할 일이다. 임시정부와 독립당과 광복군은 삼위일체로 그 중심 인물은 한독당원이었다. 한독당은 한국혁명의 노 선배들이 집중한 곳이라 생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많음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제 대가족 명부를 작성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기미 3.1운동으로 인하여 상해에 와서 살던 500여 동포가 거의 대가족이라 말할 수 있으나 여기 일지에 기재하는 대가족은 홍구 폭탄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빠져나온 동지들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손일민, 이광 등 동지들은 북경 방면에서 여러 해 거주하다가 노국요 전쟁 폭발 이후 가족들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남경에서 합류하였다. 대부분이 상해를 빠져나온 가족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남경에서 두 파로 갈려 빠져나왔으니 한쪽은 김원봉 군의 조선민족혁명당이요 우리 측은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3당이었다. 김원봉은 동지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남경을 빠져나와 항구를 경유하여 중경으로 옮겼다. 나는 동지들과 그 권속을 이끌고 항구를 경유하여 장사로 가서 8개월, 광주로 가서 3개월, 유주로 가서 몇 달, 기강으로 가서 근 1년 있다가 토교,
동감해 왔다. 이곳에서 새로 지은 가옥 4동의 대부분 가족이 거주하였다. 그 외에 중경에는 당부, 정부, 군부의 기관에 복무하는 동지들과 가족들이 있었다. 대가족 명부는 별지로 작성한다.